명시적으로 규정한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분. 예? 시리가 근데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나 참. 근데 웃다가 까먹었네. 다만 그래서 시원하게 하듯이 그런 식은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전적 에세이 예. 쓰신 뭐 계기가 원래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글을 그럼 어떻게 하나 다 SNS에만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출판사 대표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네. 만나서 이제 제가 글쓰기에 관한 생각을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뭐 책이 됐든 안 됐든 일단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이 다 취소되고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썼어요. 한 3주 동안을 뭐 그냥 밤낮 없이 썼습니다. 처음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걸 쏟아내신 그동안에 거예요?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앉아서 술잔을 앞에 놓고 두런두런 재밌게 하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었고 또 일부는 이렇게 포인트만 이 전화 안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한두 단어로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글로 풀어보자 하고 글로 한 3주를 밤낮 없이 썼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책의 80% 정도를 3주 동안에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한번 책을 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430페이지인데 한 7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좀 줄일 거 줄이고 해서 400페이지가 좀 넘었는데 이것도 사실 두꺼웠어요. 좀 너무 두껍게 썼어요, 제가. 그 진솔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재밌게 읽었다는 게 빈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솔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SNS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솔직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누가 나한테 내 생각을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 생활을 보이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뭐하러 꾸미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내가 실제 나와 다른 게 불편하면 두 개를 맞추면 될 일이지 포장하고 치장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그게 멀면 멀수록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 또 얼굴이 팔리면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되죠. 문 안에 들어가 앉고 벽 뒤에 숨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제의가 많았다고 아니요, 뭐 많기는 뭐. 총리설도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제안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응하지 않았죠. 네. 정치를 한다는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과연 내가 정치에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 책에서 본인은 생산성과 효율을 먼저 떠올리는 CEO 성향이고 그래서 그게 공직에 망설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인이 성공한 정치인이 되기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요, 제가 상임회장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겪었던 내적 갈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대기업의 회장이면은 상장법인의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집단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적인 이해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임회장이 되니까 정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이해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업의 대표로서 추구하던 생산성과 효율성의 그 습관적인
사고가 공적인 영역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걸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상회장 7년 8개월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공적인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거를. 또 주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제 자신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은 제가 기업의 대표로서 반응할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의아해하죠. 뭐 52시간이나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고속철을 놓느냐 안 놓느냐 이슈를 놓고 한참 그 저녁 자리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익성이 과연 나겠는가? 몇십 년 동안 적재할 텐데 그걸 과연 해야 되겠는가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저는 그걸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길래 그렇게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 그 지역의 주민은 뭘 잘못했길래 전국이 2시간인데 거기만 4시간 걸려야 되냐. 이것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 내가 그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일부러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이게 내가 그 기업인으로서 훈련받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성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건가? 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예. 인상 깊던 장면이 그 달동네 다세대 주택을 아드님 어렸을 때 산책을 하다가 소방도로도 없는 동네에 계량기 달린 걸 보고 군안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데 징수의 손길은 닿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건 기업인이기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치인적인 자질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기업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잖아요. 저도 시민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과 내가 사는 곳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처지도 있고 저런 처지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런 동네를 다닐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가 과연 갖춰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을 요구하기 전에 시민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과연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같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든지 운이 좋았든지 형편이 좀 나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거나 그런 현실에 접할 때는 뜻 모르는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려면 역시 공직에 아니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내가 문제점을 본다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예. 뭐 의견을 반영할 길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예. 또 책에 준비 안 된 사람이 자리에 오르면 시행착오를 조직원이 겪어야 하고 또 준비된 사람이 나고 하는 것까지 돌봐야 한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3세, 4세 대기업 오너들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본인을 객관화하고 자기가 그 적합한 자리에 올라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좀 걱정되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라고 뭐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얘기한 것은 반드시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미래 세대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가장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시간을 보면 요즘의 잣대로는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될 사람을 안 친다는 거는 미숙한 사람이 앉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싶다 하는 게 요새 미래 세대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 같은 세대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세대가 먼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화두로 제가 던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아드님은 자격을 잘 갖추고 아니요. 자격이란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아이도 회사 안에 있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독립을 하겠다면 독립을 할 것이고 있겠다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요행이나 공짜는 없다 정도는 제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게 좋겠다 저런 게 좋겠다 미래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가라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래 세대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그 친구들을 인도하고 앞길을 위해서 좀 레일을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길래 댁에 가셔서 자제분하고 이야기하시면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래 세대의 오늘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앞날을 놓아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초기 성공의 자신감이 그 오히려 실패 원인이 돼서 실패한 게 많았다. 그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대부분의 중요한 실패가 그렇게 초기 성공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초기 성공에 의해서 지나치게 도취돼서 실패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실력 이상의 성공을 얻었을 때 그런 경우가 옵니다. 자기 실력을 과신하게 되거든요. 또는 실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성공. 반드시 착오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한 데다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에게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지시를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역량을 과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보다. 내가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과신하는데 성취 욕구는 굉장히 컸거든요. 빨리 뭔가 더 하고 싶었고 더 치열하게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중단 없이 일을 벌리는데 실패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겁니다.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섣부른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 안 쓰신 것 중에 혹시 가장 지금도 쓰라린 실패가 있으시다면 하나? 그렇게 뭐 뼈아픈 실패는 아직 없으셨나요? 아니 사업상에는 많이 있었죠. 금융업에 진출을 했었어요. 네. 증권 무슨 뭐 캐피탈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 인적 자원 자체가 이 제조업의 인적 자원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규범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 매각했습니다. 예. 뼈 아프죠. 예전에 대상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종갓집 김치 정말 잘 된다고 두산한테 늘 고맙다고 이런 게 많아요. 두산이 매각한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다 잘 대부분 예. 잘 됐어요. 근데 그거는 매각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회사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현금을 빨리 확보해서 빚을 갚느라고 매각을 했을 때는 그때 좋은 걸 팔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매각한 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경영해서 얻는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거든요. 종갓집 김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김치 하나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치는 냉장 트럭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냉장 트럭에 김치만 채우면
뚝뚝 떨어진 데 다녀야 되거든요. 그 돌아다니는 거리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냉장 트럭 안에 햄, 소세지, 우유, 뭐 치즈, 뭐 많은 상품에 김치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촘촘히 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납니다. 대상은 냉장 제품이 많거든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시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팔았어요. 우리는 철수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회사를 매각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애착, 자산에 대한 애착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크지 않았고 결국 하나 남는 그 아쉬움, 슬픔 이런 거는 사람입니다. 결국 같이 일하던 동료하고의 헤어짐이 마음 아프고 쓰리고 허전하고 이렇지 다른 거는 불만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았잖아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늘 힘들었어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네. 험난하시기에 꼭 맡으셔가지고 구조조정도 많이 하시고 또 진짜 매각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떠나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미안함 같은 게 책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자리 빌려서 그렇게 헤어진 두산 직원들이나 그래서 뭐 얘기 좀 들려주신다면. 과연 시간 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다시 닥치면 난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잘한 것인가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실직의 의미가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기업이 드릴 수 있는 퇴직금으로 그 이후에 생활이 안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사회보장이 그렇게 생존에 대한 걱정 안 할 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기업을 경영을 하는 책임을 맡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고 힘들 때고 도망갈 데 없으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다시 되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역량이 더 나았으면 안 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 변해요. 예, 그건 힘듭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하죠. 동료로서 제가 더불어 사는 터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게 죄송하죠. 책에 보면은 그 박해 직원 했던 그 사과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과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바른 사과에 뭐 이렇게 원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네. 일단 신뢰라는 거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을 인수하고 한 식구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구성원은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구성원을 신뢰해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켓에 가서도 처음에 만났을 때 실수에 대해서 인정했고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얘기했고 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한 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서 직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프레임이 세지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다. 그 3분짜리 모래시계 혹시 이 방에도 있으신가요? 이 방에는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저기 화가 안 나시나? 다른 사무실로 갖다 놔가지고 없는데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의 단위가 커지고 권한이 많아지면 저에게 질문이 많이 옵니다.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오고 내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유능한 리더이려면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탁 해주든지 결정을 탁탁 해줘야 내가 유능한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을 해주지 못하거나 내가 몰라서 주저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강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되죠. 실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하면 또 화도 나고
직관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한두 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특히 성질이 좀 다혈질이어서 막 저지르기도 하고 화도 막 내고 그랬는데 모래시계를 사다 놓고 그걸 떨어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답답해서. 아니, 뻔한 거 결정했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화가 나는데 화는 가라앉지 않고 처음엔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거지로 자꾸 하니까 그 3분 동안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했던 결정을 바꾸기도 하고 화가 났던 게 가라앉기도 하고 특히 많이 바꿨던 게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서 질타를 한다든지 이게 뭐 힐라라는 쪽에 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90%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10분짜리를 사니까 못 기다리겠어요. 중간에 안 되고 1분짜리는 안 가시고 근데 경험상으로 해보니까 3분짜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지휘하는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선물하면 좋겠네요. 우리 임원들은 제가 다 회장일 때 선물했어요. 네. 띠에다 썼어요. 이것이 과연 두산의 방식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한 문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엎어놓고 이것이 과연 옳고 바른 두산의 방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해서 드렸는데 그때 만든 거 다 소진됐고 제 거는 이제 하나 있고 신문사 편집국도 이게 그러니까 모래시계 좀 사세요. 사가지고 예. 쫙 후배들한테 이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단단한 거로 사세요. 안 깨지는 거로. 예. 우리는 Y에 인색하다. 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다. 그리고 그 얘들도 재밌게 많이 써주셨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교 사상이 이제 들어오면서 윗분을 공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경하는 내용 중에 보면 윗분한테 반문을 하거나 꼬치꼬치 따지는 게 이게 좀 무례한 거로 돼버렸습니다. 상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알아서 하는 게 능력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러고 그냥 딱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아래 관계에서 이 설명하지 않고 반문하지 못하는 게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의 임원한테 사실 이제 우리 그룹하고 일한 지 여러 해 됐는데 힘든 일 많지 않았냐? 힘든 일 많이 있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그 Y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겁니다. 뭘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Why? 왜 하냐? 그랬더니 대짜고짜 화를 내면서 어디다 대고 왜 하냐고 물어보냐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잘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호칭 파괴가 수평적 문화가 아니에요. 호칭 파괴하면 뭐예요? 박용만님이라고 부르는데 박용만님 이게 오늘 지시하신 그거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라고 해. 그런데 수평적 문화가 되겠습니까? 호칭만 없어지는 거죠. 수평적인 문화가 되려면 언로를 막지 말아야 되고 언로를 막지 않는 것은 이 침묵이 강요되지 않아야 되거든. 설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Y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선진국 기업의 경영진 책임, 시장 점유율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리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뭐 크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뭐 크게 그 밥켓을 인수하고 나서예요. 네네. 그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저기 제3국의 먼 데서 공정거래 이슈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미국에 있는 본사에까지 책임이 온다. 네. 나는 보고받지 않고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그 시장 점유율은 뭐 무슨 일 있어도 지켜야 된다. 또는 시장 점유율은 절대 성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수사적 표현을 막 항상 쓰면 내가 톤 세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무리한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했다.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에서부터 법적인 책임이 안 지어지는 경우는 평소에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정도의 그 폴리시, 정책을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늘 소통을 하고 교육을 해왔으면 면책이 됩니다. 나는 그 아닌 방향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그 요구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글로벌 세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그걸 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논란이 생각이 났는데 사고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를 맞춰라 이런 압력이거든요. 이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려면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개의 피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단죄만 가지고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죄도 어떤 때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거를 징역형 이상을 보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벌이라는 거는 정황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징역형 이상을 보내야 된다는 거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짜고짜 단죄의 수준을 높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급격한 정책은 급격한 대책을 낳거든요. 급격한 대책은 편법입니다. 그게 더 걱정돼요, 사실은 저는요. 그 상임위원장 시절에 뭐 규제개혁 호소하느라고 국회의원회관에 4에서 7km를 걸으셨고 의원하고 전화다 울컥도 하셨다고.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보다 보면 모든 말도 안 되는 규제 뒤에는 일종의 기득권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거부감이 오잖아요. 근데 기득권은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득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좋은 기득권이든 나쁜 기득권이든 기득권에 의해서 칸막이가 자꾸 쳐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기에는 규제의 벽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성장 궤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사업 이외의 규제 요인이 많은 겁니다.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몇 가지를 고치는 게 규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하고 규정돼 있는 것들까지 다 다시 보고 상당부를 해제시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샌드박스 제도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어요. 샌드박스 제도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시장에서 출시하고 일부터 하게끔 허락해 주는 겁니다. 유예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제대로 가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뒤따라가면서 법을 바꾸는 거죠. 그 대통령께 민간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공적인 창구와 힘을 합쳐서 이걸 좀 더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허락을 정부에서 해주셔가지고 대한상에 민간 창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창구들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죠. 채용과 승진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펙에 매달리는 구직자나 또 스펙만 가지고 뽑으려는 인사 담당자나. 이제 스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서류 심사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서류 심사에서 다 그냥 적정 이상의 학력에 적정 이상의 뭐 전공에 이렇게 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이게 무슨 숫자가 500명 뽑는데 만 몇천 명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변명 같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펙이 가는데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들어와서 보면 근무 업적이나 이것이 절대 학력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펙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스펙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현재 그 채용을 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채용 뭐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수시 채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채용의 방식과 스펙 없는 채용은 동반이 돼야지 스펙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선하시라고 이름까지 이례적으로 적으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사한 친구가 미안하다. 창원의 어느 사업장에서 네. 그 여성 직원인데 네. 난데없이 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예. 무슨 메일이 왔냐면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 점심 나 오늘 칼국수 먹었다고 대답도 하고 뜬금없이 가끔 한 번씩 이제 여기는 벚꽃이 피었는데 서울도 폈나요, 회장님? 서울은 아직 안 폈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2년을 주고받았는데 회사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짐작컨대는 비정규직이라 시간이 돼서 떠나는가 보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왜 떠나느냐, 혹시 비정규직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떠나기 싫은 의사를 내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간에 듣거나 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말았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굉장히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의 논리라는 걸 가지고 내가 비겁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산에서도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규직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자신의 그 비겁했던 과거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같았으면 내가 비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에다가 그냥 넋두리나 쓰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네. 해결 못한 내 불찰이고 내 무능이지 뭐. 안 그렇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봉사도 왕성하게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나도 못 입는 독일제 오리털이네, 우리도 자주 못 먹는 거네, 거의 우리 집 수준이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의 우월감이 막 나오는 대목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제 신앙에서의 봉사의 첫 번째 스텝은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형제라는 거를. 동등한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한데 내가 도와가면서 같이 살자는 거지, 내가 우월하고 낫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베푼다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이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오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자존감. 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을 던지는 행위는 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헌금도 하고 재정적 지원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있어야만 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봉사하는 그룹은 원칙이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직접 일을 하면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잘하게 되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편집의 능력이고.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아유.